저는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그 대응이라는 게 우리 맞대응을 말하는 건가요? 요격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요격이라는 건 이런 예. 경우에 해당되지 예, 않습니다. 예. 이거는 뭐 계속 탄도 비행을 하다가 다시 어떤 그 위로 솟구쳐 오르는 예. 말하자면 불규칙 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건 순전히 이 요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 개발된 예. 거거든요. 이런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군 당국이 이번에는 이제 조속히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비행 거리를 두고 뭐 430km, 690km 했다가 최종적으로 600km 된다고 수정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과학적 요격을 할 수 없다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합니까? 아니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그 장거리 감시 레이더라든가 또 이지스함에서 우리가 탐지하는 미사일 감시 체계 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탐지가 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의 혼선이 왜 생겼을까 하는 부분은 역시 고도가 낮게 날았기 때문에 기존의 탐지 장비로 제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고고도로 올라가서 규칙적인 비행, 탄도라는 말이 탄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포물선의 궤적과 또 그 속도, 중량 이런 것들 계산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건데, 아니 사실 이런 단거리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이기도 하지만은 기존 탄도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거기에다 고도가 낮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탐지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봐야죠. 그런 면에서 비행 거리에 처음에 착오가 있었고 이 부분은 이제 동맹국의 정보로 보완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동맹국 이야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번 미사일을 보면은 방금 이제 이야기하신 미사일 자체 위력이 있는데 북한의 메시지가 또 이례적이었지 않습니까? 지난 5월에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뭐 자체 훈련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진두지휘를 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무기 도입,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직접 거론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름은 거명 안 했지만은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함께 내놓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북한에서는 지금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들은 엄청나게 자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그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북한에 점점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예컨대 우리 경우에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한반도의 전략 자산은 여전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비핵화 협상에서 결국 북한한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F-35 도입하고 한미 동맹 연습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배경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앞으로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이런 북한의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국에다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 어떤 한국과 미국을 좀 압박하는 카드로 한번 뭘 슬쩍슬쩍 보여주는 일종의 어떤 심리전의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김 의원님께서 지금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잘 분석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대응하는 게 이제 기술적인가 군사적인 대응이 있고, 북한의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뭐 한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정부 입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발사의 경우에는 이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의 이제 통상적인 훈련, 이거는 이제 한미 군사 남북 군사 합의를 어긋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정 용인하는 게 있었는데, 그럼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통상적인 합동 훈련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뭐 좀 축소해야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게 통상적인 것이냐 아니냐. 네. 또 우리가 하는 한미 연습이 통상적인 것이냐 아니냐. 서로 같은 어떤 대상을 두고 상대방에 대해 계속 불신만 표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의 해결은 남북 군사기본 합의서로 되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아무리 상대방의 어떤 군사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를 합리화하게 된다면 내로남불이 돼버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남북 간의 불신이 또 전체 판을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관리하는 틀은 빨리 남북 간의 군사 공동위원회를 만들고 기본 합의서를 준수하는 거거든요. 그 남북 군사 합의서에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 원칙으로 구체화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남북한이 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아무리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기존에 해오던 군사적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군사적인 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해버리자. 이렇게 자꾸 북한에 대화 제안을 하고 특사도 보내고 이런 노력을 해야 향후에 북미 회담도 우리가 좀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너무 과잉 대응하고 군사적인 대응을 이야기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평화 과정은 다 부정하는 건데 그거 좀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네, 그럼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에 보내는 어떤 신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네. 이 신호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아주 정제된 모습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을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많은 이들이 하는 소형 미사일 실험을 했을 뿐이다.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는 듯한 거잖아요. 북한은 뭔가 말을 걸고 싶은데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이게 치부하는 게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모든 탄도 미사일을 금지한다고 해놓고 소형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묵인을 해봤거든요. 네. 이런 미사일 위협으로 인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갖고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기는 굉장히 일관성도 부족하고 명분도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자니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중간적인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우리 경우에도 그런 원칙에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묵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이걸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 봤자 지금 논의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대비책을 잘 강구하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어떤 판을 깨지 않도록 또 군사 합의서를 더 준수해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떤 자꾸 평화의 원칙과 방향을 내와야지 이것 때문에 안보가 다 망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건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주장인데 그건 좀 지금 상황에선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고. 근데 제가 조금 추가로 한 번 더 여쭤보자면은 말하자면 북한은 나 화났어, 좀 상황을 바꾸고 싶어 이러는데 한미 양국은 상황 변화가 없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게 과연 이제 북한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라는 거죠. 예, 이런 묵인의 메시지가 돼버렸다고 하지만은 사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전략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서게 되면 이제까지 북한이 의도했던 심리전에 그대로 말려들게 됩니다. 네네. 우리가 북한이 비록 메시지를 발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략적인 도발의 수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북한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네. 이건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관리하자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한미 간의 대응은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예의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북한도 한미 의지를 테스트하면서 우리하고 대화할 의지가 있는 건가 계속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험에는 우리가 적절한 관리로서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대화는 곧 열릴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간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맹국의 자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를 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지소미아,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탐지 자산에서도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일부 언론 보도에 도움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지난 5월 얘기입니다. 5월에 같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2건의 정보 교류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북태평양 쪽으로 쏜 미사일을 처음에는 우리가 탐지했을 것이고 나중에 이제 태평양 쪽으로 어느 정도 날아간 다음에야 일본이 탐지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본에서 받은 정보는 한참 날아간 뒤의 정보, 우리가 주는 정보는 쏘자마자 나타난 정보,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보가 훨씬 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일본은 수평선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미사일을 탐지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전술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한 정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설령 교류했다 하더라도 그건 일본이 도움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누가 더 수혜자냐? 일본이다. 이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러시아 군용기 우리 영공 침범 여부를 놓고 공군의 대응은 아주 잘했다. 근데 그 이후에 메시지 관리라든지 뭐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이제 뭐 태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기총 사격까지 해가면서 러시아의 군용기를 퇴거시켰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작전이고 이렇게 당당하고 의연하고 적법하게 대응한 거는 이 이상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후에 외교적인 과정에서 다소 러시아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에 와가지고 뭐 우리 전투기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도는 이미 우리가 확실히 전국을 주도하고 제압한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크지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로 러시아하고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뒤늦게 허둥지둥대며 이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는 비루한 모습까지 노출된 걸 보면 이 이상 위기 관리는 더 잘할 수가 없어요. 네, 잘 그런 알겠습니다. 점에서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이후에 만전을 기하면 그만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여쭤보자면요. 그 호르무즈 해협의 청해부대 파견 문제 이건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 이 문제는 미국이 핵협정을 탈퇴하면서 이란하고 긴장이 고조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유럽 국가들은 그 협정 탈퇴는 미국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걸 해군을 파견해가지고 위기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한 핵협정 복귀가 최선입니다. 이거 군사적으로 어디까지 통제할 겁니까? 그래서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이지 이걸 군사적으로 통제한다?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거라고 보고. 이건 이제 정의당과 김종대 의원님의 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하고 말씀 나눴습니다.